낯선 그림들이 세상을 향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림은 때로 따뜻하고 때로 격정적이며 자주 우울하고 그만큼 기괴하기도 했다. 한 작가의 그림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화풍의 그림들. 기존의 화법을 따르지 않는 이 그림들은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수시로 무시당하곤 했다. 그래도 화가는 매일 쉬지 않고 그렸다. 무려 2,500여 점의 그림들은 만 33해를 살다간 비극적인 생애와 대비되면서 더 선명하게 남았다. 주재현.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던 무명의 화가를 삶의 저편으로부터 다시 불러들인 이들은 그의 연인과 친구들이었다. 그렇게 그의 그림이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건 그가 세상을 뜨고도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특별한 개막 공연. 터를 일구는 사람들의 사물놀이와 마치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듯한 행위 예술과 신종택 씨의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지난날 함께 예술을 이야기했던 마이미스트 유진규 역시 아쉽게 떠난 주재현에 대한 마음을 몸짓으로 표현했다. 여기 계세요.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 생각에 눈시울부터 붉어지는데, 고마운 분들이 그저 헌신적으로 해준 덕분에 이제 재현이 그림이 다시 이제 빛을 보게 됐고, 오늘날 그래도 보람을 이룩했다고 난 그렇게 생각했다. 평생 잊지 않을게. 어머니 아버지 조금 좀 위안이 되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영광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주재현은 1961년 9월 24일 강원도 홍천군 성산리에서 사남매중 맞이로 태어난다. 화촌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화가 경우에 그 새들의 표정이라든가 형태를 묘사한 부분이나 또 배치, 화면 구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어렸을 때의 그림들을 보면 나중에 정말 이 친구가 그림을 그렸을 때 결코 어느 한 부분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즉흥적으로 나타난 그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춘천중학교와 춘천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주재현은 미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남보다 늦은 출발이었다. 그러나 1981년 강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나타난 그는 이때부터 이미 자신을 천재라 주장하기 시작한다. 주변에서는 그를 기인으로 취급했지만 정작 본인은 1981년을 자신의 화업 원년으로 규정하고 팔절지 그림에 몰입하기 시작한다.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손바닥만한 것으로 우주를 볼 수 있다. 작은 사물 안에도 넓은 것을 담을 수 있다. 그러니 크기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고 그 화가에게 있어서는 일단은 그런 골방에서 그런 팔절지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그 자체가 체질에 맞았던 거예요. 학창 시절의 기행은 주변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청년 주재현은 왠지 사회와의 충돌을 스스로 선택하는 느낌이었다. 학교에서 재건축을 위해 방치했던 건물의 일부를 아틀리에 겸 하숙집 삼아 그림에 몰두하는가 하면 자기 혼자 빨랫줄에 그림을 걸어놓고 첫 개인전을 치르기도 한다. 거대한 체구, 군용 점퍼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청년 주재현은 스스로 아웃사이더를 자처했던 셈이다. 1983년 입대했던 군 생활도 수월하게 보내지 못했다. 부당한 처사를 그냥 넘기지 못해 상관에 항의하는가 하면
상명하복에 반대하여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던 몽상가. 아이러니하게도 군 시절에도 끊임없이 그렸던 그의 그림들은 군의관의 눈에 정신적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덕분에 한 달여 치료를 핑계 삼아 집으로 방문되기도 한다. (1986년에는) 강원대학교 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는데 재단과 촛불을 놓고 실험적인 음악과 설치 형식의 그림을 종합적으로 내보인 독특한 전시였다고 전해진다. 이때도 독단적 자기 주장은 여전했으며 계속해서 팔절지 그림만 고집했다. 사회와의 소통이 어려웠던 시기로 그림에도 우울한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1987년 모교인 춘천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간 주재현은 그림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에 교원 자격증을 반납하고 만다. 이 사건으로 부친과 크게 틀어진 작가는 결국 완전히 집을 나오게 되고 경포대에서 관광객의 초상화를 그리며 생계를 이어간다. 이후 1990년 강원도청 앞에서 주재현의 그림 소풍전을 개최하고 여름에는 인사동 길거리에서 역시 그림 소풍전을 개최한다. 우연히 전시를 보게 된 걸레 중광 스님은 즉석에서 그림 한 점을 300만 원에 구입한다. 이 돈으로 주재현은 가지고 싶었던 미술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니 기인은 기인을 알아보는 것이었을까. 이 시기 작가는 평생의 연인 이승민을 만난다. 운명적인 짝을 만났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자기도 그때 생각을 했다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소설가가 되고 그 사람은 좋은 화가가 되기를 서로 소망하고 약속하고 매 주말마다 사근진으로 만들어 가고 그랬죠. 당시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던 이승민은 독특한 그의 화풍에 끌려 그림을 구매하려 했지만 단숨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되어서야 그림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작가는 이때 받은 그림 값으로 사근진의 펜션 몇 동을 빌려 자신처럼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들을 모아 작은 예술인 마을을 구성한다. 그에게 중요한 건 생활이 아니라 예술과 동지들이었던 것일까. 이후 1991년 3월 강릉 경포대에서 그림 소풍전을 다시 열고 이어 서울 청남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청남미술관에서의 전시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 1층과 2층만 임대했던 전시에서 전관 전시로 확장하기에 이른다. 이듬해인 92년 7월 대구 대백 갤러리에서 주재현 그림 일기 초대전을 개최하고 부산, 제주 등 전시를 이어나간다. 하지만 복잡한 도시 생활과 사람들의 지친 작가는 휴식이 필요했다. 1993년 친구 김규성의 영월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영월은 친구 백준기가 사는 곳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그는 친구, 연인과 함께 어쩌면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을지도 모르는 짧은 시기를 보내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거의 매일 만나가지고 한 4명이서 만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뭐 노래도 부르고 때에 따라서는 또 뭐 정치 얘기도 좀 했다가 뭐 그런저런 얘기를. 그 시절 주재현은 친구들에게 습관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37살 즈음에 죽는다. 왜 즈음이라고 말하냐면 그런 말까지 했어요. 동서양의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37이면 서양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죽는다. 그럼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다 이제 정식으로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 그 일상을 어릴 때 꿈을 꿨대요. 쭉 꺼서 37살에 자기 운명이 딱 끝났다는 거죠. 그런지 우리가 아니 그거 뭐 꿈꿔서 몇 살이 죽고 그런 거 흔한 일이 아니냐. 이제 아니래요. 자기는 그렇게 운명이 지어져 있다고. 그 얘기를 맨날 해서 친구들이 막 화내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근데 영화관에서 이 영화 보듯이 모든 장면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일생에 관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필름 끊어진 영화처럼 하얗게 딱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예언했던 37곡을 채 살아내지 못하고 1994년 3월 29일 고물 오토바이로 고향 홍천을 향해 가던 길 위에서 사고를 당하고 만다. 그의 나이 34, 스스로를 천재라 불렀던 청년의 황망한 이별이었다. 그가 서둘러 길을 떠난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풀어놓아야 할 그림들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그려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꿈에서 본 그림을 일어나자마자 화폭에 옮기는 게 일상이었다는 부지런한 화가. 오늘 그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단순한 기교나 기법이 아니라 스스로 치열하고 남들이 가지 못했을 길을 서슴없이 걸어간 한 예술가의 모든 것일지도 모른다. 쇠주를 마실 때 이에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